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칸트 덕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론적인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많이 드렸는데요. 잠시 조금 여유를 돌리는 차원에서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사진들을 조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가 강의 서두에 퀘니스베르그, 현재 지명 칼리닌그라드에 다녀온 바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때 가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잠깐 준비를 했는데요. 거기 가시면 이제 이 칸트 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칸트 섬이 되어 있고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이제 대성당입니다. 이 대성당 안에 여기서 보시는 부분이 2층, 3층, 4층, 5층이 있는데 이 부분이 다 칸트 박물관입니다. 러시아어로 돼서 처음에 찾기를 제가 힘들어가지고 애매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이 박물관이라는 러시아 박물관 입구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부분을 쉽게 못 찾고 항상 그 성당 내부를 계속 맴돌다가 도대체 박물관이 어디 있는 거지라고 한참은 돌아다닌 이후에야 여기를 발견해서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올라가는 그 입구가 좁을 뿐만 아니라 계단이 이렇게 이제 그 꽈배기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올라가다 보면 정말 뭐 그렇게 클까 하던 고민이 있었는데 가보니까 뭐 2층부터 해서 3층, 4층, 5층까지 쭉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칸트가 외출을 할 때 입었던 옷들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고요. 한층 더 올라가면 칸트 무상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당시에 칸트와 필적할 만한 당시 철학자들도 동상 형태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칸트 관련된 이 그림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3층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칸트에 관련된 어떤 이 자료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DP 자체가 사실 그렇게 좀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한 군데 모아놨다는 느낌이 들 정도 되게 좀 안타까움을 좀 제가 가졌었던 적이 있긴 한데요. 그래서 칸트의 일상을 좀 놓고 보면 늘 점심 식사를 오래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과 보통 기본적으로 한 2시간 정도의 식사는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모습의 어떤 그림들. 그 다음에 대성당 안에 있는 이 부조입니다. 부조. 당시 퀘니스베르그 대학의 뭐 유명한 학자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잘 안 보이실 텐데 마틴 크누첸 다음에 임마누엘 칸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역시 그래도 당시로서는 칸트라는 사람이 참 어떤 이름 있는 저명한 학자였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현재 가보면 제가 이따가 뒤에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이 대성당 이쪽 편 뒤쪽에 보면 칸트 묘서가 있고요. 원래는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퀘니스베르 대학이 있었습니다. 그 바로 옆에 김나줌이 있었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전쟁의 폐후로 인해서 사라지고 없고 그 터만 남아 있습니다. 하여튼 오히려 사진을 통해서 봤었던 당시의 퀘니스베르그 당시의 모습이 지금 현재 러시아에 속해져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 비교해 놓고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까움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좀 지체되어 있거나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드릴 말씀이고요.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제 생각이니 한번 참고하시길 바라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제가 볼 때 오히려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한 사람으로서 참 이렇게 많은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칸트 덕이론에 대한 현대적 의의를 우리가 알아보려면 결국에는 칸트 윤리학의 어떤 체계를 핵심 개념들을 통해서 좀 살펴보는 과정을 반드시 좀 거쳐야만 합니다. 좀 지난하고 어렵더라도 그 과정들에 대한 설명을 제가 지금부터 좀 드리려고 하니까 좀 집중해서 함께 고민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었습니다만은 칸트 윤리학의 출발은 바로 보편타당한 도덕성입니다. 왜 도덕성이 보편타당해야 되는가? 그것은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도덕의 무력화나 도덕의 상대주의적인 속성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다는 겁니다. 소위 진정한 의미의 도덕적 가치를 얘기할 때 칸트와 가장 많이 비교되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의 윤리학이라고 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런 차이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관점에서 하게 되면 인간은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행복해지고자 하면 선하게 도덕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기술될 수가 있고, 칸트식으로 하면 인간은 행복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행위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고 그 의무를 의무로서 다하는 그런 행위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자는 도덕이 행복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적 의미로 전락해버린 거고, 후자의 경우에는 도덕 그 자체가, 의무 그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기 때문에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수단적 의미로 전락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로 의미 있거나 가치 있는 행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행위사학 정초 가운데 한 대목을 보면 그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원래 도덕 철학을 염두에 두고 있으므로 앞서 제기된 물음 이렇게 한정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단지 경험적인 것이고 그래서 인간학에 속하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털어낸 순수한 도덕 철학을 다루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물음이다. 왜 그럴까요? 자꾸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뭡니까 행해지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끊임없이 상대적인 어떤 경향과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결과했다는 점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런 순수한 도덕 철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의무와 도덕 법칙이라고 하는 이념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이라는 것만 보더라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죠? 공통적으로 수용하고 인정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법칙이 도덕적으로, 다시 말해 어떤 구속력의 근거로 유효하려면 절대적인 필연성을 띠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즉 절대적인 필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건데, 문제는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이 최소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예외를 허용하는 상대적인 어떤 경향을 보이는 순간 그 도덕은 점점점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칸트 윤리학의 출발은 보편타당한 도덕성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덕의 상대화 및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윤리적인 경험주의, 예를 들면 뭐 존재의 탁월함이라든지 완전함이라든지 제가 앞서 얘기했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이라든지 혹은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라고 보는 헬레니즘 시기의 에피쿠로스주의라든지 더 나아가서 그런 어떤 전통에서 있는 벤담과 밀이 주장하는 공리주의적인 어떤 목적론적 윤리설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윤리 이론은 윤리적 경험주의에 토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윤리적 경험주의는 끊임없이 도덕적인 상대화나 도덕적 무력화, 왜곡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칸트가 바라보기에 이런 도덕은 진정한 의미의 참된 도덕이 아니다라고 보았고, 그래서 이와 같은 윤리적인 경험주의를 단호하게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바깥 어딘가에 있는 존재의 타고이라든지 완전함이든지 행복함을 인간이 따라야 하는 어떤 행위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인간이 대상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판단하는 하나의 자율적 주체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점에서 이제 대상 중심이 아닌 사고하는 그 행위하는 주체 중심으로서의 전환, 이것이 바로 칸트 철학에서 그 유명한 코페르니쿠스적 전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칸트 윤리학의 출발은 보편타당한 도덕성이다라는 말, 이것만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칸트 윤리학, 즉 더 나아가서 칸트 도덕행위사학의 덕이론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인 키워드는 첫 번째가 선한 의지입니다. 그 다음에 의무이고요. 그 다음에 준칙과 법칙, 그 다음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업명령과 정업명령, 다섯 번째 자율 대 타율, 마지막이 도덕행위 상황에서 말하는 덕.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아레타라고 하는 이 고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이 탁월함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잘 보세요. 자, 제가 좀 전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을 행복의 윤리학으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자 보세요.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선하게 혹은 도덕적 행동해야 한다. 이겁니다. 행복해지고자 하면 조건절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적인 겁니다. 행복은 다 상대적이지 절대적 행복이라는 게 있을 수 있나요?
바라긴 하지만 현실화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또는 행복을 뭡니까? 위에서 도덕적이어야 된다는 거니까 항상 층위가 나뉘어져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준칙이라고 하는 것은 간략히 말하면 우리 행위의 주체 개개인이 행위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원리, 방식을 말하거든요. 난 이렇게 행동할 거야. 난 저렇게 행동할 거야. 와 관련되는 행위의 주관적인 원리를 준칙이라고 하고 법칙은 항상 객관적인 원리로 작동하는 거잖아요. 타율은 뭡니까? 그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윤리학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거니까 이 자율적인 것이 아니라 타율적인 거죠. 자율적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 그 자체를 위해서 그 무엇에서도 의존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명령하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방식, 그걸 자율이라고 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그 인간의 도덕적 행위를 방해하는 요소로부터 늘 뭡니까? 극복해서 도덕적 행위할 수 있는 그런 이성적 그 명령인 의무를 다할 수 있게 하는 원천인 바로 덕이라고 하는 의지의 어떤 강한 측면들, 이 부분들을 가지고 살펴보면 칸트 윤리학, 더 나아가서 칸트 윤리학의 어떤 이 최종작이라고 볼 수 있는 도덕행위사학 제2부인 덕이론이 어떻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는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계인 선한 의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도덕행위사학 정초 첫 부분에 이렇게 칸트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 안에서나 이 세계 바깥 어디에서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또 다른 표현은 무제약적으로 선하다고 간주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선한 의지뿐이다. 이 말은 뭐냐? 이겁니다. 현재 제가 혹은 여러분들이 선한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좀 심하게는 나쁜 방식으로 악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마음속에는 야, 그래도 내가 좀 옳은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 생각은 그 무엇에 의해서도 그 순수한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바로 선한 의지거든요. 선의지. 그만이 무조건적으로 선하다 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성이 뛰어난 자는 선한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으나 그 지성적 능력을 자신의 욕망이나 자신의 행복에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뭡니까? 오로지 선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용기라고 하는 덕목도 보다 더 선한 방식과 도덕적인 어떤 행위를 위해서 끊임없이 용기 있게 행동하는 것은 의미 있으나 그 용기를 부정적인 방법이나 악한 방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 역시도 그 자체로 선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다? 이런 거겠죠? 대부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돈을 빌려간 사람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 자신에게 있는 용기의 덕목을 끊임없이 그 사람을 억압하고 윽박질러서 돈을 받아오는 데 쓰게 되면 그런 용기는 그 자체로 선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항상 예외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무조건적으로 선하다고 간주할 수 있는 것은 선한 의지뿐이다라고 칸트가 강조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즉 뭡니까? 이런 생각은 실제 나쁜 방식으로 혹은 비도덕적으로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모든 인간에게는 선하게 행동해야 되는 의지가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도덕의 원리에 따라서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근거이자 선한 의지라고 하는 것은 칸트 윤리학에 있어서 원천적인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선한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좀 올바르게 살아야 하는데,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데 라는 등등의 어떤 의욕,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생각 방식, 그것만 해도 뭡니까? 그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선하다고 보는 거죠. 이해하셨죠? 생각만으로도 선한 겁니다. 그 자체로. 그래서 인간에게 혹은 인류에게 선의지가 없다면 그런 인간은 도덕적인 소질, 능력도 없고 나아가서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도 없어요. 인간이 동물을 포함한 다른 존재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구별되는 점은 바로 의욕 자체만으로 선한 의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것은 과정과는 별개의, 결과와는 별개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도덕법칙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알고 있는 도덕법칙에 따라서
행위하려는 선한 생각이 바로 선한 의지이고, 그 선한 의지를 방해하려는 욕구나 자기애를 넘어서 도덕 법칙을 현실에서 이끌어낼 때, 달리 말하면 실천할 때 인간의 행위는 진정한 도덕적 가치를 갖습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아이고, 저 친구는 참 힘들 텐데 대단하다. 우리 인생 선배는 참 우리가 부끄럽네. 정작 당사자인 본인도 살기가 참 힘들었고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남 돕자고 저렇게까지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어떤 경험적인 사례들이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욕구나 자기를 넘어서서 도덕적으로 행위해야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뭡니까? 선한 의지와 더불어서 실천할 때 그런 사람의 행위는 도덕적으로 평가를 받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은 인격적으로 훌륭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죠. 그러나 문제는 인간이 선하다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자체로 규명할 수도 없거니와, 인간이 늘 선하게 살아가려면 선한 의지를 토대로 늘 도덕 법칙을 실천이라는 옷을 통해서 항상 결과시키는 방식으로 살아갈 때만이, 그것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경험적 사실일 겁니다. 그 다음에 진정한 도덕적 가치 의무입니다. 의무. 마찬가지로 칸트는 실천적 비판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의인화해서 바라보는 그런 표현이기도 한데요, 좀 재밌기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의무, 너 위대하고 숭고한 이름이여. 너는 환심에 살 만한 사랑을 받을 아무런 것도 네 안에 갖고 있지 않은 채 오히려 복종을 요구한다. 그렇죠? 의무니까 해야 한다고 계속 우리 이성은 우리에게 강요한단 말이죠. 너는 아무런 위협도 하지 않으면서 법칙만을 제시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라고 끊임없이 법칙만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이 법칙은 저 스스로 마음 안에 들어가 의지에 반하면서까지도 존경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그 법칙이 언제나 준수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법칙 앞에서 모든 경향성은 침묵하고 만다는 겁니다. 너의 그 위험 있는 근원은 무엇이고, 경향성들과의 혈연을 도도하게도 끊어버리는 너의 고귀한 혈통의 뿌리를 사람들은 어디에서 발견할 것이며, 인간만이 자신에게 스스로 줄 수 있는 그런 가치에 소홀히 할 수 없는 조건은 어떤 뿌리에서 유래할 수 있는가. 그만큼 의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도 부인할 수 없는 진정한 의미의 도덕적 가치이고, 그래서 위대하고 그래서 숭고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설령 하기 싫고 거기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의무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그 어떤 의견도 내비칠 수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칸트는 실천에서 비판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칸트의 윤리학을 또 다른 말로는 의무의 윤리학 혹은 동기의 윤리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칙적인 윤리학, 이렇게 규범적 윤리학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선한 의지는 욕구와 경향성이라고 하는, 아까 경향성의 말 나왔었죠. 장애물을 언제나 마주하고 이런 거잖아요. 내가 지금 좀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또 바쁜 일을 해야 할 일이 생각이 나는 거라. 그러면 그 해야 할 일 때문에 내가 지금 올바른 일,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흔들려 버리잖아요. 흔들려 버린다고 하는 것이 바로 행위의 주체인 인간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도덕적인 행위를 방해하는 장애물이라는 겁니다. 장애물. 그런 점에서 그 마주침 속에서 이성의 명령에 따라서 의무를 따르려고 하는 의지를 뜻하는데, 그것이 바로 선의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의지. 그래서 칸트는 의무와 맞는 행위와 의무에서 하는 행위를 구분하고 있는데, 그래서 도덕행위산업 정초에는 상인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점 주인이 고객이 왔을 때 친절해야 한다는 것이 순수한 의미에서 친절해야 한다는 의무적 차원에서 친절하지 않고, 친절해야지만 이 고객이 2번, 3번, 4번, N번의 방문을 자신의 가게에 할 거다라는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친절한 것은 의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딱 의무와 딱 맞는 그런 경제적 차원의 행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에서 하는 행위는 뭘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의무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거든요. 차이점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칸트는 리갈리테트, 모랄리테트 그래서 합법성과 도덕성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칙과 일치하느냐 아니면 의무와 일치하느냐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에서 한 행위는 그 행위를 통해서 달성하려는 의도에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상인이 그 고객으로 하여금 또다시 자신의 가게를 방문하게 할 목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라 그 행위를 결심할 때 준수하는 준칙, 내가 그래도 의무를 따라야 된다는 그런 행위의 주관적인 원리, 그 준칙에서 자신의 어떤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뭐 바라는 바 있어도 그러면 안 되지. 이거는 뭐 내가 내 이익보다는 내가 당연히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일종의 어떤 의무로서 받아들이고 또 다른 것을 의도하거나 목적에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측면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선한 행위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행위의 대상이 실현되는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할 때 내가 욕망하거나 욕구하는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그죠? 준수하는, 하려고 한다는 의욕의 원칙에 좌우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준칙, 내가 이거 할 수도 있고 저거 할 수도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의무에서 한 행위는 내 준칙을 의무와 부합하는 방식으로, 즉 준칙을 하는 것이 내가 행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행하는 방식은 주관적인 건데, 내가 행하는 방식을 주관적이지만 내가 행하는 방식을 의무와 맞게 일치하도록 쓰는 건 뭡니까? 나의 주관적 원리를 객관적 법칙처럼 사용하게 된다는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뭡니까? 그 행위를 결심할 때 준수하게 되는 준칙 행위의 원리가, 그죠? 에서 자신의 도덕적인 가치를 갖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할 거야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되 그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의무와 일치하면 그건 어디까지나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도덕적인 방식으로 행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무와 혹은 도덕적인 명령과 불일치하는 방식으로 행하는 것은 준칙을 어디까지나 나에게만 해당되는 준칙으로 사용하는 경우지만, 선한 의지에 따라서 의무와 합치하는 방식으로 행위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준칙과 법칙입니다. 자, 준칙은 의지의 원리라고 하는 것. 즉, 특정한 의도, 특정 목적, 특정한 행위, 특정한 욕구의 대상 등은 행위가 지닌 도덕적인 가치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죠? 이런 거 쉽게 하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냐라고 하는 것. 네 의도가 뭐냐? 라고 하는 것. 그 의도를 형성하려면 결국 이런 어떤 여러 가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 자체가 행위의 도덕적 가치는 전혀 무관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어떻게 행위하느냐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행위의 또 원리인 준칙만이 도덕적 가치를 가지는데, 아까 그랬죠? 보편적인 도덕성 그랬으니까 준칙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하는 개개인들에게 적용되는, 개개인들이 만들어낸 행위 원리고, 그 행위 원리는 주관적인 원리라고 말씀드렸죠? 주관적인 원리를 갖다가 주관적인 원리에 머물지 않고 뭡니까? 보다 더 보편적이거나 객관적인 원리로 확장시키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 그럴 때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준칙을 법칙처럼 사용한다는 겁니다. 믿어 나오죠? 그러니까 실천의 원칙들은 의지의 보편적인 규정을 함유하는 명제들로서 그 아래에 다수의 실천적인 규칙들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칙들은 그 조건이 주관에 의해서 단지 주관의 의지에 대해서만 타당한 것으로 간주될 때는 주관적이다, 준칙들이다. 무슨 말인지 잘 안 들어오죠. 그죠? 이 얘기는 아까 제가 쉽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나에게만 타당한 방식으로 행하는 원리. 그런 것은 나에게만 타당하지 상대방에게는 타당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천 법칙들이 객관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행위한 행위의 원리가 나에게만 인정되고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되고 허용되는 거라면 내가 채택한 이 준칙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성질을 넘어서 보편적인 성질을 갖는 법칙처럼 사용된 거다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에 타당한 것으로 인식되면 바로 객관적이 된다는 말이 그냥 내가 채택한 행위의 원리인 준칙이 나에게만 타당한 방식으로 머무르지 않고 다른 사람 모두에게도 타당한 방식이나 인정되는 방식으로 다가설 수 있다면 그때는 준칙이 아니라 법칙, 객관적이다라는 겁니다.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에게만 인정되고 허용되는 원리는 주관적 원리이지만은 이것은 달리 말하면 준칙을 준칙으로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포함한 모두에게 인정되고 수용되는 원리는 객관적인 원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준칙을 법칙처럼 사용한다는 겁니다. 의무를 의무로서 이행해야 되겠다는 나의 준칙은 나에게만 인정되고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되고 허용되는 거니까 그때의 준칙의 사용은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그 준칙은 법칙처럼 사용된 거다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행위의 준칙만이 도덕적 가치를 가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혼동되실 수 있겠습니다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던 이렇게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면 네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잖아. 너 왜 그렇게 행동했어?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행동하는 주체는 그렇게 행동하는 어떤 준칙이 그 사람에게만 타당하고 인정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그래, 너 그때 참 잘한 것 같다 라고 그 누군가 평가해 준다면 당시에 행위 주체가 선택했던 준칙은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것이고 준칙을 준칙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준칙을 법칙처럼 사용했기 때문에 인정되고 통용되는 거다라는 거죠. 자, 핵심적인 개념들 잘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니까 준칙을 준칙적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언적이 되는 거죠. 준칙을 법칙적으로 사용할 때는 정언적이 되는 겁니다. 자, 그것만 아시고요. 자, 그래서 인간은 늘 이성적으로만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감정과 욕망에 따라서 행위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감정과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실천 법칙을 따르고자 하는 행위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인간은 자연적이고 이성적이다. 그러니까 자연적 본성이 이성적 존재로서 인간의 도덕적 행위를 끊임없이 방해하는 요소로 작동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들 수 있는 한 가지 의문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인간에게 욕망, 감정, 욕구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 나쁘다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잠이 오면 잠을 잔다거나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다거나 등등 기본적인 어떤 이 본능을 채우는 행위를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어떤 욕망과 욕구, 정서적 차원의 어떤 접근들이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인간의 어떤 욕망과 욕구는 그 자체로 충분히 바람직하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다만 이성적 존재로서 인간의 도덕적 행위를 방해하는 어떤 장애물로서 등장하게 되면 그때는 인간의 욕망과 경향성, 욕구들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칸트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정과 욕망은 그 자체로 의미도 있고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은 도덕적인 문제들과 결부될 때는 늘 문제가 된다는 거잖아요. 뭐 어때? 내 욕심처럼 뭐 어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싶지. 그 누군가 그런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사실 그 생각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뭡니까? 목소리로 항상 배치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늘 도덕적인 문제들과 결부되어 있다면 감정과 욕망은 문제가 되니까 인간의 의지는 이성에 의해서 강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성은 잘 보세요. 신기하게도 이성은 도덕적인 부분 관련해서 항상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해서는 안 된다라는 금지의 형식으로 다가와요. 한번 기억을 돌려보시죠. 이성은 항상 이거 해도 됩니다, 저거 해도 된다라고 추천하는 경우를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참 그런 면에서는 이성은 도덕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엄격하다. 혹은 인간의 욕망과는 늘
충돌한다는 점이 참 기묘할 정도로 신기해요. 인간의 어떤 본성적 경향성이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칸트가 말하는 강제는 의지를 강제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지시이고, 이런 지시를 정식화하는 것이 바로 명령이라는 겁니다. 의지를 강제하는 명령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언적인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정언적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앞서 봤었던 준칙과 법칙도 마찬가지고요. 의무, 그 다음에 선한 의지, 다 결부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다는 보지 않고 위에 이것만 보겠습니다. 가언명령은 어떤 행위가 우리가 의욕하는 다른 어떤 것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에 따르는 행위는 진정한 도덕적 가치를 갖지 못하지만, 잘 보세요. 아리스토텔레스 예를 다시 한번 들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 원한다면 도덕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즉 행복에 이르기 위한 수단으로서 도덕적 행위가 전락해버렸죠. 그럼 또 이렇게 됩니다.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자주 언급되는 어떤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제동장치가 고장난 이 열차 예를 들고 있죠. 그 열차가 진행되는 방향 후에 1km, 2km 앞에 보면 5명의 인부가 일을 하고 있고, 제동장치는 현재 멈출 수가 없고 고칠 수도 없다, 기차는. 그래서 다행히도 그 전에 선로를 바꾸어서 갈 수가 있는데, 선로를 바꾸면 인부 2명이 거기서 작업을 하고 있다. 과연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도덕적 딜레마가 관련된 질문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브레이크가 고장난 열차로부터 보다 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자 한다면 5사람이 있는 선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2사람이 있는 선로로 우리가 열차의 진행 방향을 바꿔야 한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제 사실은 정언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칸트 같은 경우에는 인간은 좀 더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인간은 가치를 초월한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 공리주의에서 말하는 양적인 차원에서 많고 적음이 인간의 존엄함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굳이 가격을 매긴다면 등가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 차원에서 공리주의가 말하는 5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2명의 생명을 희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소수자의 어떤 이 허용, 이것은 도덕의 상대주의, 도덕의 왜곡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은 정언적일 수가 없어요. 도덕적이지도 않고요, 진정한 의미에서. 자, 이와는 달리 정언명령은 더 이상의 어떤 목적과는 관계없이 그 자체로 객관적이며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위하도록 명령하고, 이에 따른 행위는 진정한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도덕적인 행위로 나가는 어떤 출발이 어렵긴 합니다만은, 그 출발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로부터 벗어나서 그런 요인들을 넘어서서 선한 의지와 더불어서 의무를 의무로서 다하는 그런 정언적 차원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할 때 인간은 보다 더 뿌듯한 상태에 빠지게 되죠. 소위 그런 형태를 도덕적 행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가언명령과 정언명령은 구분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타율과 자율입니다. 앞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호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죠. 대상 중심이 아니라 이제 주체 중심이다라는 말. 외적인 어떤 절대적 선의 기준을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었던 그런 접근법에서 이제는 우리 내부에서 대상을 향해서 바라보는 주체가 중심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 자, 그 말은 뭐겠습니까? 내가 대상을 바라보는 거지 대상이 내게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가 바라본다는 것은 바라보게 하는 요인이 밖에서 자극을 받아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형성돼서 바라보는 거니까, 그것은 타율적인 형태의 접근이 아니라 자율적인 형태의 방향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이 대상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대상이 우리의 의식으로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도덕적으로 행할 수 있는 조건은 행위자 스스로가 정한 원칙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규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내가 도덕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도덕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예지적 능력도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칸트는 도덕의 원천은 타율이 아닌 자율이어야 하고 이 자율은 어디까지나 자기 입법성에 놓여 있다. 이 자기 입법성이라고 하는 말도 조금 딱딱하고 생소할 수가 있는데요. 행위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할 때 스트레스는 비교적 덜하죠. 보통 그 누군가가 집에서는 부모님이,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공부해라, 책 봐라, 운동해라 이렇게 자꾸 뭔가 강요하게 되면 우리는 의외로 그런 어떤 명령에 대해서는 상당히 싫은 내색을 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요. 하지만 힘들기도 합니다.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바로 타율이거든요. 그러나 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통해서 그렇게 실제 행위하는 것, 실천하는 것. 결국은 도덕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결국엔 내가 그렇게 스스로 해야만 보다 더 진정한 의미의 어떤 도덕적인 형태로 전락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언명령은 개념뿐만 아니라 이성적 존재가 지닌 자율적 의지가 따라야만 하는 법칙인 거죠. 그러니까 이성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성입니다. 자발성. 수동성이 아니에요. 이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죠? 이 자발성으로부터 이성은 자기 입법적인 당위, 즉 의무적 차원의 당위를 인간에게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래 하기 싫지만 내가 보다 더 선한 삶을 살려면 내가 이거 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그 누가 나에게 주입시켰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우리 스스로 그런 생각을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자신에게 명령하는 거잖아요.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자기 입법자다라는 그런 말로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지만 이성의 명령에 따라 반드시 도덕적으로 행동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즉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자 동시에 자연적 존재라는 말을 여러 번 했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성의 명령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늘 항상 본성적인 경향성 및 욕구와의 대결을 펼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뭐 내적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이번에 봉사활동 가야 되는데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피곤하기도 하고 내일 또 뭐 일도 많고 뭐 등등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생기니까 봉사활동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 귀찮음과 욕구와 욕망과 이런 어떤 그 행위를 방해하는 요소들의 어떤 등장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뭡니까? 흔들리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우리는 도덕적인 관점에서 내적 갈등과 충돌을 얼마든지 겪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하면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즉 자율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단지 본능적이고 사회적 존재일 뿐이다라는 사실만을 알려주는데 그치지 않고 인간은 본능적이고 사회적인 존재이지만 그런 어떤 존재의 차원을 넘어서는 그런 어떤 존재 의미를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인간에게 부여해주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오토노미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알아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고 그런 명령에 따라서 끊임없이 살아가야만 한다라고 스스로에게 푸시하는 그런 방식. 그래서 칸트에게 있어서 의지의 자율은 그 자신의 윤리학에서 더 나아가서 칸트 철학 모든 책에서 가장 독특한 산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율성. 그러니까 자율로서의 자유는 인간에게 참 중요한 하나의 핵심적인 요소거든요. 결국에 칸트가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참된 의미의 도덕적 가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즉 누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기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선한 의지를 가지고 그 선한 의지가 진정한 도덕적 가치인 의무를 의무로서 받아들이고 그 의무를 이행하는 준칙을 자신에게만 인정되고 타당한 준칙의 차원이 아닌 법칙의 차원으로 사용하면서 무엇을 바라는 수단적 차원의 강한 명령이 아니라 정언 명령의 차원으로 전환시키고 이런 행위는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행위하는 자기 입법적인 차원에서 발생한 행위임을 알 수가 있고, 그런 행위는 결국 뭡니까? 진정한 의미의 도덕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고, 그런 도덕적 행위가 점점점 확산된다면 도덕의 어떤 모래커라든지 도덕의 상대와는 온데간데 없어질 것이고, 그가 말하는 목적의 왕국 속에서 영구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방식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문제는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방식으로 행위하는 것이 생각처럼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늘 그런 갈등과 충돌의 과정을 겪기 때문에, 그런 갈등과 충돌의 과정에서 늘 언제나 승리하려면 인간에게는 덕이 요구된다라고 칸트는 얘기하고, 이 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칸트의 도덕행위상에 있어서 덕 이론 부분입니다. 교육학에서 칸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란 본래 도덕적으로 선한 존재인가 아니면 악한 존재인가? 인간은 그 어느 편도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래 도덕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은 그의 이성이 의무와 법의 관념을 깨달았을 때만이 도덕적 존재가 된다. 그러나 혹자는 인간에게는 모든 악을 행하려는 자연적 경향이 있는데, 이 자연적 경향은 인간을 한 방향으로 몰아내는 성향과 본능을 지니고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이성이 그와는 다른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항상 충돌한다. 내적 갈등, 도덕적 갈등, 충돌 이런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인간은 악에 대한 경향이 감추어져 있는 한 아무리 순진하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단지 덕이라고 하는 자기 강제에 의해서만 도덕적으로 선하게 될 수가 있다. 저 사람 착해. 아무리 착해도 그 착한 사람 내부에는 인간의 악한 본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착한 본성이 악한 본성을 넘어서서 언제나 뭡니까?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려면 덕이라고 하는 자기 강제를 통해서 선한 본성에 따라서 반드시 행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도덕법칙이 정언적이다, 선한 의지가 있고 자율적이다라고 하는 이런 형식적 차원의 얘기만을 가지고는 인간이 진정 실천적 삶의 세계에서 경험적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반드시 뭡니까? 선한 방식의 도덕적인 삶을 영위하기는 어렵다. 그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라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덕이라고 하는 자기 강제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죠. 그런 점에서 왜 현대인의 일상을 설명드렸을 때 보다 더 선한 방식의 삶을 살고자 하고 보다 더 도덕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강한 의지의 소유자가 되어야만 하는데, 그런 강한 의지를 칸트식으로 말하면 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적 삶을 위한 인간의 도덕적 노력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 여러 번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도덕법칙에 따른 행위의 실천의 가능성을 인간의 강한 의지에서 찾고 있는데, 인간의 강한 의지가 앞서 말했던 자기 강제로서의 덕인데, 이 덕은 도덕행위상에서는 도덕적인 힘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 강제의 능력, 그 다음에 도덕행위사학 정초에서는 도덕적으로 선한 마음의 태도, 혹은 실천에서 비판은 투쟁 중에 있는 도덕적인 성향 혹은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과 투쟁입니까? 인간에 내재된 자연적 경영성과 욕구와의 투쟁의 그런 어떤 태도 성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강제 그만큼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결국 덕이라고 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반복을 통해서 습관화하는 그런 어떤 탁월함의 어떤 차원이 아니라, 칸트가 말하는 덕은 교육이나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서 끊임없이 뭡니까? 반복될 때 점점점 뭡니까? 정도의 견지에서 보다 더 강해지는 그런 차원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강제 능력, 의지의 강한 힘, 이것을 칸트는 덕이라고 하고 있고, 이런 덕의 고양을 위해서 칸트는 덕 이론에서 계리론적인 물음을 가지고 덕론의 제1원리를 통해서 두 가지 종류의 덕 의무,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할 의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의무, 이 두 가지를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사실은 이 칸트 윤리학 체계 내에서 도덕 행위상학의 덕론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라는 겁니다. 훈련 없이, 적용 없이 우리가 도덕적으로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보다 더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알 수는 없으나 인간은 그 자체로 불완전하게 태어났습니다. 불완전하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가 결핍되어 있다는 것이고, 결핍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결핍된 것을 끊임없이 채우려는 인간의 움직임으로 나타나게 될 텐데, 특히나 선한 방식의 삶과 도덕적 삶을 위한 결핍은 인간의 욕망과 요건에 끊임없이 무관심하게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성은 끊임없는 관심을 보일 테지만 그런 관심만으로는 인간은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못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선한 방식으로 살지 않는 가능성이 더 크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도 안 한다라면 이제는 알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강한 의지의 소유자로 뭡니까? 바뀌어야 할 지점에 이르르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칸트의 도덕행위 사회의 덕론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자기 강제의 어떤 능력의 소유자로서의 어떤 의지의 힘, 이것을 가지고 피로 사회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을 보다 더 도덕적으로 선한 방식에 지탱해질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이 바로 그 의의가 아니겠는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칸트가 말하는 덕은 그 자체로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요, 이 한 가지 사실은 있습니다. 남을 돕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자율적으로 정명에 따라서 보다 더 의지가, 덕이라고 하는 자기 강제가 점점점 정도의 경제에서 강해지지만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요, 강했던 의지도 점점점 줄어듭니다. 이것이 인간의 일반적인 어떤 모습이지 않나 싶네요. 그래서 도덕행위사학은 이렇게 됩니다. 제1부가 법이론이고 제2부가 덕이론인데, 자신의 감정을 외부로부터 어떻게 강제받느냐의 훈련입니다. 법은 구성적과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외적 강제. 그래서 타자로부터 훈련받기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나 덕이론은 내적인 자유입니다. 스스로 자기 입법적으로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거죠. 자율적으로. 그래서 내 감정,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내 스스로가 강제하느냐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욕망과 욕구로 흘러가는 나의 감정을 끊임없이 뭡니까? 도덕적인 형태로 내가 이끌고 갈 수 있는 자기 강제로서의 강한 의지가 바로 덕이고, 그런 의미에서 덕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뭡니까? 훈련하는 겁니다. 내적인 자유를 통해서. 이게 보다 더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덕을 통해서 감정을 훈육하는 것, 즉 뭡니까? 비도덕적인 어떤 경향, 치우침으로부터 도덕적인 어떤 방향으로 전해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의 훈육. 그죠? 이를 토대로 자신의 감정을 도덕적으로 행위하기 위한 감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그죠? 그래서 판단력의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행위를 보다 더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현실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덕행위사학은 자기 강제로서의 의지에 강한 힘인 덕과 행위에 보다 구체화의 어떤 요소로서 작용하는 판단력이 끊임없이 어떻게 작용될 수 있는가를 적용이라는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이 점이 칸트의 실천 철학, 칸트 철학을 비판 전기, 비판기, 비판 후기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런 점이 바로 칸트 비판 후기, 특히 윤리학의 측면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덕과 판단력은 도덕 법칙을 구체적인 현실에서 이끌어내려고 하기 위한, 혹은 실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자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뭡니까? 연마, 훈육, 도야가 요구되는 겁니다. 자, 왜 인간은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느냐? 거의 이제 마지막에 왔습니다. 자, 우리는 본능에 따라서 그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 자신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늘 고민합니다. 그죠? 이런 인간의 특징은 정신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인간은 사실을 사실로서 인식하고 그 사실에 대한 의견과 가치를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토론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반성적인 인식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인간은 곧 동물처럼 본능의 방식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님을 분명하게 의미하죠. 이성적인 능력을 지닌 인간은 정신이 지닌 반성적인 사유 능력을 동원해서 각자의 삶이 올바르고 선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행위의 법칙을 설정하고 그 법칙에 따라서 행위할 수 있게 합니다. 그죠? 그런 점에서 불완전하긴 하지만 이성적인 능력을 지닌 인간의 모습은 되게 희망을 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죠. 자, 이런 점에서 칸트가 자유는 도덕법칙의 존재 근거이자 도덕법칙은 자유의 인식 근거라고 말한 바 있고, 자, 이렇게 말한 것은 인간이 본능적인 삶의 차원을 넘어서 도덕적인 삶의 차원으로 나갈 수 있다는 의미를 나타내겠죠. 따라서 선한 의지를 지닌 인간은 의무에서 행위를 통해, 그렇죠? 참된 도덕적 가치를 실천할 수 있고, 그런 실천적 행위를 통해서 인간은 자유로운 인격체가 될 수 있고, 그런 자유로운 인격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 늘 갈등과 충돌의 양상 속에서 끊임없이 도덕적인 움직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강한 의지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일상에서 늘 뭡니까? 도덕의 어떤 최소화와 법의 지배를 경험하면서 살아온 우리에게 칸트가 말하는 이런 어떤 윤리학적인 어떤 의미나 메시지, 특히나 강한 의지인 덕의 소유자로서 판단력과 그 의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정한 명령에 따라서 하루하루 삶을 실천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인류에게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일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칸트 도덕행위 사학의 덕론을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그런 점에서 칸트의 덕론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죠.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완전해지기 위해서 능동적이고 역동적일 수밖에 없음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요구적 존재로서뿐만 아니라 도덕적 존재로서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부족함을 채우려는 삶의 역동성은 우리로 하여금 왜 또는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의미 있는 답변을 제공해 줄 것이고요. 또한 이런 인간의 삶의 태도는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불완전하고 유한한 인간에게 도덕성은 우리 모두에게 최고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에게 도덕성은 자신의 인격성을 보다 더 높일 수 있는 유일한 토대이고, 이런 도덕성을 바탕으로 우리는 도덕적으로 더 완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적 자유를 통한 자기 강제로서의 어떤 이 덕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를 모두 공감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런 점에서 칸트의 어떤 윤리학적 측면, 특히나 칸트의 덕이론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알면 행위해야 합니다. 자기 강제로서의 어떤 측면을 가지고 그것도 지속적으로 도덕적인 완전성을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부족하지만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